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 스토리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요. 2020년 5월 19일 화요일날 어저께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우선주가 본주보다 안전한 이유. 자, 사람들은 이제 변동성에 대한 착각을 합니다. 자, 우선주가 변동성이 더 크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변동성이랑 위험이랑은 이꼬르가 아니에요. 변동성이 크다고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 변동성을 위험으로 생각하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항상. 자,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예요? 올랐다 내렸다의 이 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폭을. 그러면 이 폭이 크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사서 아래에서 팔았을 때만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변동성이라는 게 위험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의 위험은 기업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위험은 버블. 그러니까 지금 가치가 원래 10,000원인데 이거를 50,000원, 100,000원에 사면 어때요? 이거는 리스크한 거죠. 이건 위험이에요. 어떤 뭔가 이슈를 타거나 테마를 붙어갖고 가치가 10,000원인데 50,000원, 100,000원짜리를 산다, 50,000원, 100,000원에 거래되는 거를 10,000원짜리 가치에 있는 걸 50,000원, 100,000원에 사는 거는 위험이에요. 그리고 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10,000원인데 자, 5,000원에서 이게 1,000원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5,000원에서는 100% 수익 구간인데 이게 1,000원까지 빠지면 어때요? 자, 70%, 80% 빠지는 거잖아요. 이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리스크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 좋은 기회죠. 예를 들어 적정 가치가 10,000원이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항상 가치 판단하는데도 미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인간이기 때문에 리스크할 수 있죠.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가치 판단을 잘못하고 이런 내가 데이터를 체크하는데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는 리스크가 되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1만원이라고 생각해서 50,000원에 샀는데 이게 원래 가치가 3,000원이었다 그러면 이건 리스크예요. 근데 1만원이라는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내가 가치 판단한 부분에서 실수가 없었는데 주가가 1,000원까지 빠지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결국 10,000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주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우선주는 위험하다는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선주라는 게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특히 그래요. 왜?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 주식이 뭔지 몰라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랑, 이게 기업이거든요. 주식이란 자체가 기업의 지분이니까 이건 기업인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랑 동업을 한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한다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은 안 갖고 있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선주가 본주보다 많이 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배당 성향 해봐야 뭐 3%에서 10% 주잖아요. 근데 괴리율이 50%씩 벌어진다는 거는 이 배당이라는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2%에서 3%밖에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50% 막 70%씩 나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우선주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주보다 우선주가 저평가받고 있다 그러면 우선주가 당연히 매력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SK케미칼로 103%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있어서 자, 요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자, 평생투자님이 103% 인증해주셨어요. 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평생투자님이 종목을 좀 잘게 쪼개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을 계속 업로드를 해주고 계세요. 수익 인증을 계속 해주고 계시죠.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요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코멘트들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요런 데이터들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시청자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도움받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요렇게 수익 인증 해주시는 회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단기적으로 꺾이긴 할 것 같아서 일단 절반 매도 후에 복리 계좌로 보냈습니다. 아직 장기로 끌고 갈 그릇은 안 되나 봅니다. 저는 이제 SK케미칼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장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보는 게 장기라고 생각해요. 1년에서 3년은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제가 이제 보니까 한 22,000원 조금 넘는 구간에서 이제 편입을 하셨네요. 자, 포지션이 조금 아쉽죠. 제가 이제 추천드린 사인 드린 구간들이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요. 지나고 나서 보면 자, 매수 자리들이 아쉬운 거예요. 항상 왜? 더 밑에 더 빠졌을 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오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 추천드린 자리가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만원 근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폭락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자, 그리고 나서 SK 바이오팜이 상장한다 뭐 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살짝 튀었다가 또 긴 조정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극단으로 내려왔을 때 19,000원까지 빠졌을 때가 자, 2019년도 8월 달에 폭락이 있었을 때요. 그리고 최근에 흔들렸을 때가 자,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죠. 여기서 평생투자님 매수 자리가 잘못 체크가 됐네요. 여기가 아니고 자, 요 정도네요. 한 22,000원 정도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코로나 폭락 구간에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자리가 빨리 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SK 케미칼 같은 기업은 지금 이제 화학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자, 백신 쪽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SK 그룹 자체가 SK 바이오팜은 이제 상장 이슈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신약이라든가 뭐 등등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쪽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분사를 해갖고 셀트리온처럼 뭔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약을 유통하는 기업들을 뭐 따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분사가 될 수도 있겠죠. 덩어리가 커지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SK 케미칼 이 내용을 보면 이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막 적자를 찍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SK 바이오팜도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신약 부분부터 해서 뭐 임상 그러니까 기술 수출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후보 물질 만들어서 임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FDA 승인 받은 다음에 이제 판매까지 본인이 직접 하는 유통까지 직접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해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SK 케미칼 같은 경우를 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냐면 이런 쪽에서 시너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겁니다. SK 케미칼이라는 회사를. 자, 최근에는 보면 코로나라는 이슈로 급등을 좀 해줬는데 아직도 대기 이슈들이 많이 있죠. 뭐 이제 치매 부분이라든가 요런 이슈라든가 붙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파동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챙겨놓고 밀리면 계속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릴수록 이제 좋은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면 이제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SK 케미칼이 아니고 우선주를 샀냐? 자, 이게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SK 케미칼보다 우선주가 보면 잠깐만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93,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2분의 1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우선주에 이제 먼저 배팅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매매했던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한진칼 같은 경우 여기서 잠자고 있을 때 자, 여기 움직이고 할 때 여기서 파동이 나왔을 때 보면 자, 우선주가 본주보다 훨씬 가격이 낮은 구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진칼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저평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판단했으니까 한진칼을 살까 우선주를 살까 하다가 우선주를 샀단 말이에요. 우선주는 더 싸게 거래되고 있었으니까 한진칼보다. 이때 괴리율이 거의 한
25,000원 구간에 있을 때 한신카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의 만원대에 있었으니까 훨씬 저렴했죠. 한신카 우선주가 한신칼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한신칼 같은 거보다 한신칼 우선주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편입을 했던 거고요. 자, 100% 사이 나갔을 100% 구간이 넘어갔을 때 처음 매도선에 나가고 다시 조정 구간에 쳐갖고 이게 이제 이 파동이 한 500% 정도 나왔는데 한 200~300% 챙겼죠. 그리고 나서 움직였던 거는 이건 이제 버블을 키운 부분들이라 이건 정상적인 파동이 아니라서 아예 매매를 안 했습니다. 대한항공 우선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대한항공보다 우선주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매매를 했던 거고요. 대한항공이 3만원 구간대 있을 때 대한항공 우선주는 만원, 12,000원 구간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굉장히 크니까 이게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대한항공도 그 당시에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한 300% 파동이 한진카 우선주가 100% 파동 나올 때는 많이 못 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진카 우선주가 500% 파동이 나올 때 대한항공 우선주도 이제 많이 튀어줘서 요런 구간에 이제 찰실현을 하고 한 번 더 진입을 했었어요. 대한항공 우선주는. 그리고 요 구간에 이제 매도상에 나갔었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어때요? 대한항공이 19,500원에 대한항공 우선주가 17,400원. 자,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매력이 생기면 둘 다 사겠죠. 그러니까 항공주들은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상증자 같은 부분들을 발표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어떤 시점에 이제 편입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자, 2008년도, 2011년도 주도주 현대차를 보자는 거예요. 2008년도 저점 구간에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현대차가 636% 올라갈 때 처음에 2년 동안은 현대차 우선주는 491%밖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이 고점에서 고점을 잡아가는 구간에 한 번 더 파동이 더 나와서 전체 파동을 계산을 해보면 현대차 우선주가 현대차보다 2배가 더 갔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선주가 거의 본주보다 괴리율이 클 때는 거의 파동이 한 30%에서 50%씩 더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주가 우리는 어때요? 리스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파동이 더 나오는 거예요. 리스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주와 우선주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본주는 의결권이 있는 거고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더 줍니다. 그럼 오히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기업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우선주가 훨씬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1우비라든가 2우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뭐 나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행사 조건을 여러 가지 이제 본주로 나중에 이동이 된다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셔야죠. 우선주에 대한 공부는 다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1우비, 2우비 이런 게 붙어있는 거 말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냥 우선주라고 붙어있는 것들은 보통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우선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분석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는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네이버에 쳐보기만 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현대차 우 딱 쳐보면 나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죠. 본주와 우선주의 괴율이 본주가 만약에 5만원인데 우선주가 2만원이다. 근데 현대차가 매력있어서 난 살라 그래. 그러면 우선주를 먼저 사는 거예요. 우선주가 상승력이 더 크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주가가 파동이 나고 뭐하고 할 때는 요런 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수익률로 다 보여준다고요. 자, 두산 같은 경우도 볼게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을 보면 지금 최근에는 이제 원전이라든가 이런 악재성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빠져 기업이 거의 망하냐 존속을 할 수 있냐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망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도 나라에서 쉽게 이제 망하긴 힘들 거고, 그리고 이 기업이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최근 이제 문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폐기 수순을 이제 봤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뭐라 그래야 돼? 탈원전 정책을 막 펴고 하다 보니까 최대 피해주로, 이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아닌데, 두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핵심 계열사는 다 파니까, 두산 솔루스고, 두산 뭐 퓨얼셀이고, 미래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다 이제 매각 물건으로 내놨기 때문에, 남는 거 보면은 지금 굉장히 업황이 안 좋은 것들만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보기가 뭐한데, 나중에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가 바뀐다거나 뭐거나 해서, 자, 원전을 다시, 늘려가는 이런 포지션들이 지금 글로벌리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탈원전하고 있고, 거의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시 지금 원전을 가동하고, 그렇게 하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원전이 가장 문제가, 요게 폐기물이 가장 문제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들이 지금 뭔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최근에 이제 뭐 재단에서, 중국이랑 어떤 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러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게 이제 빠다리가 났는데, 그게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 뭐고 하면 그 기술들이 이제 이 폐기물이라든가 안전성을 훨씬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요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막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요런 부분들에서 원전이 굉장히 유리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로 다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정부가 바뀐다거나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미래에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왜? 핵심 기술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은 사진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적을 해나가야 되겠죠. 글로벌 흐름도 살피면서 또 사서 이제 길어졌는데, 자 보면 2008년도부터 보면 두산은 어때요? 자 여기서 100% 150%밖에 못 움직였는데 두산 우선주는 자 여기 고점까지 연결해놓고 보면 7, 8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우선주가 배당도 더 줘요. 7, 8년 동안 두산 같은 경우는 배당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3% 했었나 5% 했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당시에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만원 구간대 사놓고 예를 들어 배당을 3%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7만원 구간대면 여기 구간에 만약에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7만원 구간대라 그러면 이게 7배니까 배당도 7배거든. 21%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때 샀던 사람들은 주가가 700% 올라가고 배당도 21%를 받는 거라고요. 배당이 3% 5%만 유지가 되면, 이게 만약에 배당을 5%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당을 5% 했다 그러면 7배니까 35%를 배당을 받는 거죠. 1년에. 그러니까 배당도 이렇게 복리로 늘어난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본주보다 만약에 우선주가 훨씬 싸다 그러면 우선주가 매력이 상승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두산이라는 기업을 사면 어떻게 사겠어요? 당연히 우선주를 먼저 사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상승에 따랐겠다. 이 파동이 당연히 어때요? 가벼우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물량도 많지 않고요. 그런 변동성들을 이용하면 오히려 기회는 더 많이 잡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선주가 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우선주가 더 위험한 게 아니고 우선주가 변동성이 더 큰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급등한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 똑같이 5,0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파동이 어때요? 나올 때 신풍제약 500% 올라갈 때 신풍제약 우선주는 1000%, 12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근데 어때요? 꺼질 때는 얘가 더 많이 꺼지겠죠. 이게 만약 제자리 간다 그러면 얘는 90% 넘게 빠지는 거고 얘는 여기까지 빠지면 한 80% 빠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변동성이 뭐 10% 20% 더 큰 게 중요하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은 우선주랑 본주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괴리율이 오히려 크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 근데 SK 케미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이상하게 큰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더 부각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몇 가지 그림을 더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 SDI가 2008년도 저점이 23,000원이었어요.
2008년도 저점에 딱 보면 23,000원이었는데 삼성 SDI는 자 55,000원이었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보면 얘가 더 많이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폭락 구간에서 먼저 돌아설 때는 본주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면 좋아요.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삼성 SDI 투자를 하고 싶으면 본주고 우선주고 다 삽니다. 그래갖고 본주가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럼 이거 치우고 우선주만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연결해놓고 보면 상승여력이 우선주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놓고 보면 자 22,000원에서 지금 17만원 넘어가지고 왔으니까 거의 8배가 간 거죠. 8배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지금 상승률을 보면 6배가 상승을 했어요. 자 아직도 어때요? 자 삼성 SDI 우는 17만원, 자 삼성 SDI는 33만원. 아직도 괴리율이 크죠. 이 괴리율이 30% 미만으로 좁혀질 때까지는 우선주가 상승 탄력이 장기적으로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는 추천을 드릴 때 자 요 구간에 있을 때 추천을 잘 안 드렸고요. 자 삼성 SDI 우선주는 그러니까 삼성 SDI 우선주도 삼성 SDI 사도 되는데 저는 우선주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절반 줄여놓고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회원분들도 계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어때요? 자 삼성전자를 보면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괴리율이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삼성전자는 5만원인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43,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율 차이가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놓고 보면 어때요? 자 우리가 2001년도를 놓고 보면 괴리율이 차이가 50% 이상 났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2,800원이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1,000원에서 지금 4만원까지 200원, 한 42배가 올라왔죠. 삼성전자는 자 10몇 배가 올라왔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40배가 이상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괴리율이 좁혀졌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4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상승률이 2배에서 3배가 높죠. 우선주가 괴리율이 심할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리스크하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자 우선주가 리스크가 심하다, 우선주가 리스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거나 오류에 빠진 거예요. 변동성이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주식 방송이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동성이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라는 건 리스크가 아니고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변동성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고 기회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이걸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장기 보유를 못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도 못해요. 그리고 상승해서 소외됩니다. 상승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 상승해서 큰 폭으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는 아웃퍼폼 수익률이 크게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워렌 버핏이고 피터 린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한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을 기회로 잘 활용한 사람들이고요. 변동성을 리스크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중에 보면 99%는 깡통 납니다. 왜 보세요. 폭락이 왔을 때 코로나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코로나 때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여기 2000포인트예요. 2000포인트 너머에서부터 14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자, 이 구간에서 무섭다고 파는 사람들은 뭐예요? 변동성 더 빠질 거다 해서 파는 사람들. 이게 바닥에서 팔든 여기에서 팔든 어때요? 지금 2000포인트까지 다시 와 있는 구간에서 보면 싸게 판 거잖아요. 그쵸? 이 자리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싸게 못 사고 더 비싸게 사는 경우의 수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겁나서 판 사람들. 코로나라는 이슈로.
2008년도에 무역 분쟁 때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에 뭐 리먼 사태 때, IMF 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 큰 수익을 쌓아갈 수가 없어요. 이때 공격적으로 산 사람들은 어때요? 지나고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식을 다 사 있었는데 이거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냐. 가만 놔두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몰빵. 사람들은 손실이 심해지면 점점 더 몰빵으로 가라 그래요. 비중을 자꾸 압축해야 된대. 지금 올라가는 놈들만 올라가니까 어떤 놈이 올라갈지 어떻게 알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맨날 틀리면서. 저도 맨날 틀리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리스크가 있으면 있을수록 전 분산하라 그러지 절대 몰빵으로 가라고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자꾸 비중 압축을 하래. 지금은 올라가는 놈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비중 압축을 하래. 압축해놓고 다른 놈들이 다 올라가면 소외감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으로 더 흔들리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뭔가 손실이 나 있고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비중 압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 좋아서 되돌리면 이게 버릇이 돼버립니다. 운이 좋아서 자, 되돌려서 내가 수익으로 돌았으면 버릇이 돼버려요. 몰빵하다 물타기 해가지고 운 좋아서 거기에서 한번 빠져나오면 이게 버릇이 돼요. 결국은 깡통 찰 때까지 이걸 반복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비중을 관리를 해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버릇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딱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인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전부 다 욕심이 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밖에 성공한 사람들이 1%밖에 안 된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전부 다 투기짓거리 하다가 다 깡통나고 나가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문제점들이 여러 부분에서 보여지죠. 자, 우선주라는 게 뭔지를 보통 이해를 하면 우선주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주는 그냥 의결권이 있는데 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배당을 더 줘요.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서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자, 우선주가 오히려 본주보다 1%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이야. 1%고 2%고. 왜 1%, 2% 배당을 더 주니까. 근데 마이너스 30% 디스카운트 돼 있고 마이너스 50% 디스카운트 돼 있고 마이너스 막 70% 심하면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요. 똑같은 주식인데 본주랑 우선주랑 다른 거는 의결권과 배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가 있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주는.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잘못 배웠어요. 우선주는 리스크하니까 조심하래. 단타 칠라니까 리스크한 거지.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틀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1우비라든가 뭐 2우비 뭐 등등 붙어 있는 거는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전환할 수 있는 뭐가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무슨 뭐 옵션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행하고 뭐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돼요.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가끔 본주보다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옵션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우선주가 본주보다 비싸지면 어때요? 이건 당연히 밸류를 더 받고 있으면 리스크해지겠죠. 우선주가 리스크한 구간과 리스크하지 않은 구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선주가 본주보다 싼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장기 투자를 할 때 우선주와 본주의 괴리율만 잘 찾아서 운영을 해도 괴리율. 이 부분에만 잘 집중을 해도 초과 수익률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선주와 본주의 괴리율이 극대화되어 있는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선주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람들 다 이걸 알게 되고 이게 보편화되면 이렇게 저평가 받을 일이 없어요. 우선주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평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회에 우선주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취해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